2022년 2월 텍톤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매월 이제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저희가 정기 웨비나를 열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글로벌 전략이나 산업 리서치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우량 기업에 소수 집중 장기 투자하는데 일반적인 운용사들과는 다르게 주식과 현금의 편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리스크나 변동성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은 항상 글로벌 투자는 철저하게 산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한국이 좋아 이런 질문이 아니라 산업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의 완성차부터 부품 소재까지 밸류체인을 다 리서치를 해서 그 안에 핵심 기업들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중국에 있으면 중국, 한국에 있으면 한국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켜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을 다 리서치를 해서 마찬가지 지역에 있는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키고 있고 각 지역별로는 7, 8개 정도의 종목들로 압축 투자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세계 1등 기업들, 대체 불가한 기업들, 그리고 대형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서 좀 높은 비중을, 큰 비중을 저희가 가져가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항상 하면서 한 5, 6년 전부터 저희가 리서치를 해서 데이터를 계속 쌓았었고요. 그런 걸 통해 저희가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메모나 레터 형태로 소통하기도 하고 또 웨비나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리서치를 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한번 이게 같이 나눠보면 좋을 만한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메인 주제는 넷플릭스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어떤 주가가 실적 발표 때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미스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빌 에크먼이라는 투자자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스트리밍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에 어떤 이유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스트리밍 산업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이었는데요. 이제 빌 에크먼이 운영하는 퍼싱 스퀘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 펀드에서 넷플릭스를 저가에 한 310만 주 정도, 11억 달러 정도 당시 가치로 되는데요. 이 정도로 매수를 했다는 게 빌 에크먼의 고객 레터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트위터에도 나왔고 기사가 많이 됐는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빌 에크먼은 뭐 행동주의 투자자로 되게 이제 유명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되게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그런 투자자인데요. 전체 자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글로벌 큰 손 중에 한 명인 거죠. 네, 이분이 이제 넷플릭스를 어떤 식으로 투자하게 됐는지 이제 레터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걸 잠깐 보면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 1월 21일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넷플릭스의 4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4분기 실적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가이던스가 좀 시장의 기대치 대비 안 좋은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시면은 가입자 순증분을 사람들이 보통 많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분기 가입자 순증분을 시장 대비 기대치 대비 한 절반 정도인 250만 명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실망을 하면서 투매가 나올 정도로 주가가 한 20% 이상 급락을 하면서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오히려 빌 에크먼은 공익 레터를 통해서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례적인 어떤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며칠 동안 한 310만 주 정도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희 4분기의 순증은 지금 한 828만 명 정도 그렇죠. 되는 거고, 저거는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오징어 게임 효과, 컨텐츠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4분기에는 사람들이 기대도 했고 그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할 정도의 실적과 지표들이 나와서 사실 4분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흐름이었고요. 1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줬다는 거. 특히 가입자 쪽을 조금 보수적으로 줬다는 게 시장의 기대치와 이렇게 좀 미스가 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빌 에크먼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넷플릭스를 왜 투자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산업이 자기들이 얼만큼 좋게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요. 저희가
분석도 해봤고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도 리서치한 결과 굉장히 이제 타당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리밍 산업은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그로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희가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비즈니스 다 아시겠지만 월 구독료를 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는 그런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의미를 하는데 그런 시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1,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150조 원이 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런 시장이 지난해 한 2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2026년이 되면은 한 2천억 불 이상으로 이제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조사 기관에서는 이 전망치를 점점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독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10억 계정 정도가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계정 숫자고요. 저희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디즈니 플러스를 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 구독 사람 숫자로 따지면은 한 5억에서 6억 명 정도까지 이제 시청자 수가 늘어났던 건데, 이게 전 인구 대비 또는 전체 이제 인구의 소득 수준 대비로 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하실 수 있겠고, 속도도 굉장히 빠른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스트리밍을 구독하는 전 세계 어떤 계좌는 뭐 계정이라고 하면 그게 한 10억 개가 좀 넘어가는 계정이지만 네. 실제로 거기에 가입자 수, 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면은 한 5억 한 8천만 명 전후한 사람이 가입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럼 한 사람이 지금 한 개 이상의 두 그렇죠. 개 가까운 그런 지금 OTT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을 지금 그 구독을 하는 추세이고, 저기 보면은 저 녹색 바는 지금 그럼 그 추세가 앞으로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 네. 녹색바가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이제 몇 개를 이제 구독하고 있느냐, 라이센스 몇 개를 구독하고 음.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금 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한 2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아마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시장의 성장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하나 정도는, OTT 하나 정도는 다 집안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영화 한 편이면은 그냥 이거 월 구독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저렇게 구독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되고 있나요? 어, 방금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미국만 해도 사실 영화관이나 이런 컨텐츠를 기존에 또는 케이블 TV, 유료 케이블 TV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음. 넷플릭스가 초기에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넷플릭스 서비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만 얼마라는 게 조금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음. 그 미국에서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아. 비용입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 왜냐하면 아. 케이블 하나 구독하려면은 달에 몇십 불을 내야 되니까요. 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LTE 같은 그런 이제 영상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되어 왔던 것도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제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표에 보시면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미국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영상 스트리밍 시장. 음. 그래서 미국에서 잘하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영상 컨텐츠 IP, 저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죠. 이런 오리지널리티들이 굉장히 이제 부각을 받게 되고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어떤 매체에서 2022년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이제 컨텐츠 투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전망치를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또 2023년, 4년 갈수록 투자량이 더 늘어난다는 이제 말일 텐데요. 단적으로 보면 올해 이제 글로벌 탑 9 이제 미디어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주로 이제 방송사라든가 영화 제작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컨텐츠에 투자하는 금액이 1,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60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투입되는 금액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자체 컨텐츠, 그러니까 자기들이 IP를 가지고 이걸 자기들한테 한번 틀고 관련된 상품도 제작하고 시리즈물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파생력이 높은 그런 자체 컨텐츠를 제작하는 대로 이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왼쪽 표는 이제 그 차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지난해 컨텐츠 투자를 어느 정도 했느냐를 보여주는 장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디즈니나 MBCU 같은 그런 전통적인 미디어 업체들 또는 방송사들도 컨텐츠 투자량을 굉장히 늘리고 있고요.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컨텐츠 투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뭐 AT&T와 타임워너의 M&A라든가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사건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가 이제 합병이 되는데 이런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M&A가 컨텐츠 업계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IP를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이런 대형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컨텐츠 데이터를 보면 저 파란색, 네. 약간 하늘색이 이제 스포츠 관련된 컨텐츠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스트리밍에서 약간 제외한다고요. 지금 그렇죠. 디즈니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네, 230억 불 정도 되는데 네, 저기는 우리가 아는 마블 시리즈 같은 영화 대작들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영화를 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멀티플렉스에 이제 배급하는 그런 일반적인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비도 있고 그리고 21세기 폭스를 인수했으니까 어, 21세기 폭스 영화 제작비도 저기 또 포함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방송국 또는 ESPN과 관련된 그런 투자 금액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30억 불을 컨텐츠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자체 영상 스트리밍에서 틀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딱 맞춰진 그런 전문 컨텐츠 투자액은 사실 저 안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영상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컨텐츠는 넷플릭스가 디즈니 대비로도 몇 배를 투자하고 있다 봐도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뒤에서 더 부연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 산업을 이해하고 투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컨텐츠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기업들이 컨텐츠 투자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지금은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에 있는 기업들이 총 5개인데 사실 저 중간에 있는 HBO 맥스와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올해 사실 합병이 되기 때문에 같은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5개 기업의 5개 서비스가 전체 구독자 계정, 구독 계정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해 10억 계정 기준으로 이들 5개 기업이 한 7억 5천만 계정 정도를 가지고 음, 있거든요. 음. 그중에서 넷플릭스가 2억 2천만 계정 정도로 가장 많고요. 사실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2억 계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볼 수 있는 비디오라 거기서 이제 가입자가 어떻게 보면 좀 과다 계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저 아마존 프라임은 그냥 택배도 무료로 해주고 게임도 무료로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영화도 무료로 그 그렇죠. 서비스죠. 예, 네. 아마존은 프라임 어떤 저런 음, 유료 서비스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음, 하면 어떻게 보면 영상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서비스랑 조금 성격이 다르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2억 계정 가까운 최근 분기 기준으로 거의 한 2억 계정 가까이 이제 늘어났는데 사실 여기에는 ESPN과 훌루 같은 서비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즈니가 인수한 인도의 어떤 이제 핫스타 같은 그런 인수한 M&A한 영상 플랫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정 숫자가 자기 자신의 컨텐츠만으로 자기 자신의 플랫폼에서 틀고 있는 어떤 서비스 업체 중에 1억 계정 넘게, 2억 계정 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넷플릭스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디즈니랑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돈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타겟한 그런 컨텐츠 투자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컨텐츠가 터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넷플릭스가 매년 현금으로 얼마만큼 컨텐츠 제작에 이제 투자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음, 2021년도에 17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가 될 때까지 진짜 2014년도부터 매년 계속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 조금 줄어들었던 거 제외하고. 음, 그래서 이 추세로 넷플릭스는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지난해 어떤 지표를 보시면은 재무 지표를 보시면은 이해를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데 넷플릭스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300억 달러 가까이 되고요. 이익이 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말인즉슨 넷플릭스는 자기 자신의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도 자기가 필요한 IP 컨텐츠 투자를 하는데 부채를 쓰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선순환 흐름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도 한 2, 3년 전까지는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던 구조였거든요. 지난해는 차입금이 거의 안 늘어났어요. 예, 이런 구간에 넷플릭스는 이미 한 10년의 준비를 거쳐서 진입을 했다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디즈니의 최근 이제 사업연도 재무제표인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는 사업부가 디즈니 플러스나 훌루 같은 그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부인데요. 매출액은 증가를 잘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단에서 손실이 이제 수조 원대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손실액이 늘어났고요. 이게 가입자 늘어나고 컨텐츠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이 초기에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부만 있는 게 아니고 디즈니가 지금 저기 다이렉트 컨슈머 사업부 매출이 한 160억 불 정도 되는데 요거는 넷플릭스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전체 사업 매출은 넷플릭스의 2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저런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를 단기간에 따라가기는 디즈니가 조금 벅차 보인다. 재무 지표로만 보면 그런 판단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넷플릭스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성장의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제 투자한 만큼 이익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들을 많이 들었는데 빌 에크만의 어떤 투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봐도 현재 이제 스트리밍 시장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 넷플릭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누적 가입자 수도 가장 많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나 영업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이제 국내에서도 이슈가 된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는 넷플릭스가 시청 시간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데요. 굉장히 인기 있는 시리즈물들이 보통 누적 시청 시간이 이제 한 회가 나오면은 이제 한 5억에서 6억 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IP도 한 5억에서 6억 시간 정도 이제 시청 데이터가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은 누적으로 20억 시간이 넘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CEO가 저렇게 이제 좋아했던 이유가 5억 시간에서 20억 시간으로 이제 포텐셜이 한 4배 정도 더 증가를 하고 우리 가입자 수도 그 정도의 속도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붐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다양한 어떤 구독자들을 이제 유입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선순환에서 나오는 시장 지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게 워낙 이제 서비스도 다양하고 하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넷플릭스 이제 디즈니 플러스 나오고 뭐 티빙 나오고 하면은 이제 경쟁 때문에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네. 일단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OTT를 이제 구독하는 어떤 그렇죠. 트렌드 있는 것도 있고 이 컨텐츠 제작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비디오를 이제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어느 중간인가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 업체로 이제 변모를 해왔고 네. 또 최근 지난해에는 이제 게임도 하나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IP 쪽에 강화하고 이런 스트리밍 업체를 조금 뭐 길지만 우리가 상상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떤 스트리밍 산업의 이런 대표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좀 발전할 수 있다고 좀 예측이 되고 있나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앱에서 지금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넷플릭스의 강점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지금보다 더 많이, 그다음에 더 빠른 빈도로 계속 효율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건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돈 주고 바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쌓아 나가고 있는 게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즈니스는 이 컨텐츠 IP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그거는 충분히
리즈너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넷플릭스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고요. 앞으로도 한번 저희가 또 한번 계속 업데이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어떤 투자 전략, 시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태권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원래 조금 다른 이슈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사안이니만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미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풀어보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어떤 투자 환경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제가 새롭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제목은 적대적인 동생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게 뭐 우리가 맨날 싸우기만 했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평화와 화합으로 이제 윈윈하는 시대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관계 설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들을 유지를 했는데 이게 2010년 금융위기, 2018년 트럼프 이후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글로벌 역학 구조가 산업 또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도 많고 뭐 기사거리도 너무 많아서 뭐 대부분이 또 신문 기사를 보셔가지고 이해를 하셨겠지만 제가 그냥 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얘기들을 그냥 한 1991년도부터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먼 얘기인데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가 된 게 1991년입니다.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도 뭐 20몇 개 되는 공화국 내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죠. 거기서 우크라이나는 가장 핵심적인 핵무기를 한 1,900여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러시아로 반납하는 대신 현재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서방 국가들하고 러시아한테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제 가스관 통행세가 주요 수입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 독립에도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양해 각서를 우리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라고 하고요. 대부분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의 80%가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잘 흘러왔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가. 근데 2004년도 우리가 아는 뭐 오렌지 혁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지아 공화국에서 장미 혁명 어떤 거냐면 러시아로부터 분리된 연방 공화국들이 그 정권들이 러시아에 종속 좀 돼 있다가 갑자기 서방의 친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된 거죠. 그때부터 굉장히 갈등이 많이 빚어집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에도 그런 정권이 바뀌고 했지만 러시아하고 갈등이 빚어졌으나 또 재협상 후에 타결이 됩니다. 또 2006년 1월 달에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공급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서로가 다투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금방 해결합니다. 근데 2009년 1월 달에 다시 또 공급을 중단하죠. 근데 또 재협상 후 또 타결이 되는 겁니다. 1월 달마다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스 가격이 아무래도 많이 세지는 시기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러시아도 좋았죠. 2011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 않는 이 노드 스트림이라는 걸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변수입니다. 당시에 또 2011년 3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전면 중단하고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가스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스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났죠. 독일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유럽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25% 차지하고요. 그 25% 소비의 40%가 러시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러시아 가스만 따지면 의존도가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2014년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3월 달에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합병을 해버리죠. 그때 실질적으로 7월부터 미국의 제재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설득해야 되고 기타 다른 국가들도 잘 정리된 제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단행되지 못하고 3단계를 거쳐서 하죠. 1단계는 푸틴 개인이나 집단, 2단계는 러시아의 어떤 그 은행들 이런 것들 금융 연결망을 제한합니다.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니까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기술들이 그 러시아로 못 가도록 차단하고 그런 게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중에 표에 보여드리겠지만 러시아가 생각보다는 그런 그 면역이 돼 있었는지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 없이 2014년도를 흘러갑니다. 근데 푸틴도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당시 5월 달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해서 2019년 12월 달에 완공이 되는 시베리아 가스관을 그때 이제 추진을 하는데 30년 동안에 약 4천억 달러, 좀 잘못 적었네요. 4천억 달러, 중국 내 소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천연가스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부터 또 러시아는 조금 더 강력해지죠.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서방이나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주 라이트하게라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019년 12월 2일 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절대적으로 이제 시베리아 가스관을 완공하게 됩니다. 얼마 안 돼서 한 2년 전이죠. 우리나라에는 잘 신문에 안 났는데 당시 중국하고 러시아는 러시아 신문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났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강해지고 근데 어이가 없게 이런 러시아 중국의 시베리아 가스관이 완공이 되고 독일과 러시아의 어떤 노드스트롬 1, 2가 이제 가동이 될 때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협상을 벌여서 타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계속 제재를 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제재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겁니다.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또 우크라이나가 재점화되고 푸틴은 돈바스 지역에 이제 새롭게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미국은 경제적 제재 조치를 과거 2014년 7월 달에 한 것들처럼 정리를 해서 또 하게 되는 거죠. 무력이란 것은 아마 들어가지 않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서머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레퍼토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1990년, 2004년도보다 2022년도가 각 국가별로 역학 구조가 너무 더 복잡해요. 2023년도는 냉전 시대가 그나마 남아있던 때고 지금은 냉전이 많이 풀려서 유럽 각 국가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국이란 변수가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힘은 그 당시보다는 없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어떤 서머리를 하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러시아가 서방 국가나 다른 글로벌하게 경제 제재 조치를 받아서 손해본 게 얼마냐? 한 소수점짜리 0.2% 정도 GDP 2014년부터 18년까지.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 제재 조치가 그 효과를 못 낸 거죠. 이것도 사실 훨씬 더 지금 현재 목소리는 커지지만 러시아를 제재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가 지수라는 건 또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게 S&P 500의 2014년 지표인데요. 2014년 전에 2013년 5월 달에 처음으로 FRB가 이제 테이퍼링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14년 초도 들락날락하면서 박살이 났고 2014년도 3월 달에 이제 크림반도 합병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또 급격하게 빠집니다. 하지만 6월 정도부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YTD로는 플러스 한 10% 정도로 끝났고 변동성 차원에서 그 전쟁은 좀 소멸되는 느낌으로 갔다는 거죠. 중간중간 골패인 것들이 이제 일본 그래프니까 좀 크게 보이지만 이런 흐름들을 가져갔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S&P 500이 밑에 주황색 선입니다. 아까 그린 그래프보다 조금 길게 늘어났는데
실제로 일들이 많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제 빗댄 거는 애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미국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지만 당시 산업을 대표하는 애플의 주식은 어땠을까? 2013년부터 한 14년 초까지 크림반도 합병 때까지 거의 시장 지수와 크게 움직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난 다음부터는 지수를 급격하게 아웃퍼폼을 하죠. 또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2014년 말부터 2015년 한 8월 정도까지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합니다. 2014년 주가지수 그래프인데 그 아랫단에 일봉으로 그려놓은 게 S&P 500이고 요 윗단에 차이나의 상해 지수입니다. 뭐 다른 지수도 아니고 상하이 컴포지트 인덱스 지수를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2014년 한 중반부터 글로벌 증시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린 것이 이제 중국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미국은 테이퍼링을 2013년부터 들어가고 차이나는 그 전에 굉장히 이제 긴축을 벌였다가 다시 이제 이때는 또 내수 소비를 확장하면서 경제를 더 키웁니다. 한 사람은 긴축하고 한 사람은 내수 소비를 부양하는. 그게 2014년도에 굉장히 교차되는 시점이었던 거고 실제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기타 러시아나 이런 것들이 실제 영향에 미친 것들은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변동성이었다. 과거에 있던 일들이 똑같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설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어떤 형태로 번질 건지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넘어왔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냥 편하게 우리가 한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산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매크로도 그게 그렇지만 글로벌 성장의 핵심이 어떤 산업에 있었느냐를 우리가 구분해내고 선별해내는 게 사실 10년의 흐름, 5년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큰 버블이 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벌써 버블이 어느 정도 굉장히 건전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조금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마 나중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2021년 고점 대비 빠진 종목들의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모 펀드, 모 ETF 펀드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대부분이 캐시플로우가 없는 회사죠. 마이너스인 회사고 지난해 크게 뭐 IPO 했다든지 최근 2, 3년 급등하고 마이너스 가치인데 굉장히 고밸류를 받는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70% 정도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조금 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한 9월 달부터라도 계속 우리가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클리닝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고 언프로피터블한 회사를 갈라내고 건전해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버블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처음 시작한 거하고 결론이 조금 뭐 미스매치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버블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버블이 계속 건전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걸러져야 되겠지만 클리닝 되고 있다는 거고 그거를 굉장히 무서워해서 국지전이나 이런 정치적 이슈로 지나친 비관론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보다 굉장히 정치적이나 경제적 역학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주도를 해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 아니다가 아니라 과거 10년 전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지금은 다국화되고 복잡한 어떤 역학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그 안에서 격렬하게 성장하는 산업에 우리가 2025년까지 어디에 포지셔닝이 되느냐가 사실 투자에도 핵심이 되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선점에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로 올인하고 몰입해서 투자하느냐가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부흥이기도 하지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짧게는 또 뭐 큰 그림은 그렇고 짧게는
스트래티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회란 것이 있고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성장주 안에서든 가치주 안에서든 우리가 이게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기회를 볼 거고요. 또 핵심 기업들은 지금 사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고 그 종목들로 훨씬 더 또 집중해 갈 겁니다. 또 미국 중심에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는 이 산업이 미국, 중국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한테 주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 뭐 단순하게 하면 하나는 인하하고 하나는 인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보고 미국에도 기회가 있지만 중국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적인 국가로 가져갔고 마지막으로는 산업으로 치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기차라든지 클라우드 이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두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거 너무 길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제 또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참여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에 올리시는 동안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쭤보면은 일단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이 성장주와 가치주.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리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성장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가치주로 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성장주를 뭐 이렇게 기준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성장주는 1000개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준이 100개이고, 어떤 사람한테 성장주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성장주로 갈 거냐, 가치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야지, 이게 선호도라고 해야 됩니까? 성장주라고 만약 일컬어지는 일반화된 이론에 따르면 좀 플럭추에이션이 큽니다. 그리고 가치주는 플럭추에이션이 작죠. 그래서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그것들을 테이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베스트의 관점에서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이런 거는 펀드 평가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인베스트는 성장주에서도 골라야 되고요, 가치주에서도 골라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논쟁이나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거는 그냥 신문 헤드라인이나 펀드 평가를 하는 정도의 어떤 어프로치 방법이지, 이 투자자의 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머니 메이킹을 더 빨리 하고 내가 듀레이션을 5년까지 가져갈 건지 3년까지 가져갈 건지, 우리가 캐시를 어느 정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종목을 고르는데 필요한 거지. 뭐 이런 거죠. 제가 그걸 의문을 가지는 게 지난 한 20년이지만 앞서서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맨날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걸로 20년 갔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일단은 미국은 이제 올해부터 좀 긴축을 하겠다는 거고, 중국은 지난해까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죄던 부분들을 올해는 좀 완화를 해서 또 이렇게 재정 부양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도 많으시고 좀 불안하게 보시는데, 텍토는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도 될까요? 네. 불안하죠. 우리가 지금 플랫폼 때문에 한번 크게 당했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회복도 못해서 굉장히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실제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정책, 특히 정책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서방의 시각에서 이제 조금 해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적인 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안정입니다. 그리고 인하를 하겠다는 거고, 또 안 된다고 하는 산업은 앞으로 한 1년 정도 안 된다고 하는 산업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희들이 이제 좀 섞어서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더 투명하게 선명하게 그 나라의 정책적 지원을 믿는다고 하면 그 나라의 산업에서 픽하는데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고요. 미국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은 룸이 좀 없어졌고 중국은 룸이 한 1년 정도 긴축을 하고 나서 다시 안정,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것들 고려하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은 오히려 중국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또 2015년 뭐 이런 흐름들 아니면 2020년 흐름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전체 자금이 있는데 미국 갔다가 안 되면 또 가만히 있는 돈이 아닙니다.
채권도 가기도 하고 또 신흥국으로 가기도 하고 신흥국 중에 중국도 가고 한국도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채권 쪽으로 미국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선가에서 계속 우리는 어떤 그 성장의 흐름들이 계속 맞춰져 나오기 때문에 미국, 중국 뭐 어떻게 보면 중심선 안에서 골고루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의 흐름, 산업의 관점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물론 저기도 보면 이제 반도체, 컨텐츠, 클라우드, 전기차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진짜 지금 글로벌을 주도하는 산업들은 어떤 산업들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만 이렇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4차 산업혁명, AI,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최근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도 나오지만 뭐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고 그냥 미국 빅텍이나 우리가 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공장이 없죠. 공장이 없고 글로벌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글로벌 연결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칩을 디자인하고 그 칩을 디자인해서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그 디바이스를 쓰는 사람들이 전부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이룹니다. 이것들을 구글의 클라우드를 뭐 메타가 쓰기도 하고 넷플릭스의 어떤 그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아마존이 대여하기도 하고 이게 막 뭉쳐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AI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4차 산업으로 표현하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각각의 기술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고 있고 그거에 현실화되는 게 메타인지 AI인지 뭐 이런 것들로 가고 있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산업들이 급격한 생산성의 향상을 보여주는 거죠. 산업혁명이 뭐 산업이 많아져서 혁명이 아니고 이 전기기관이나 기계를 쓰면서 수천 명이 할 거를 한 명이 할 수 있는 이 생산성의 향상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실 컴퓨터 하나라도 혁명을 이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과거에 수만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굉장히 큰 생산성의 혁명이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줄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속도가 2년, 3년 끝나는 게 아니고 구글의 최근 그 클라우드 레버뉴나 아마존의 레버뉴를 보면 아시겠지만 2020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죠. 2021년도에 이익이 90%, 레버뉴가 40%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속도의 문제가 내년에는 그럼 한 10% 늘어나나 이런 것이 아니란 거죠.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100% 늘어날 수도 있고 50% 늘어나는데 이게 작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 선점하는 어떤 그 산업, 선점하려고 하고 그 선점에 프론트에 있고 혁신하고 있는 그 기업에 우리가 포지셔닝이 안 돼 있으면 2, 3년간의 짧은 기간에 수십 년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되어서 이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테크톤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오프라인에서 자주 뵙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요청 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년 2월 테크톤 정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